18개월. 준비한 사람에게는 부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평생 모은 자산이 반으로 찢겨나가는 시간입니다. 대부분은 아직 모릅니다. 지금 자신의 계좌가 조용히 위험구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한 투자 전망이 아닙니다. 주식이 오를지, 금리가 내릴지, 부동산이 다시 반등할지 마치는 예측 게임도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차갑고 잔인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부채 사이클의 마지막 국면에서 당신의 돈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위기는 항상 뉴스 속에서 갑자기 터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느 날 아침 증시가 폭락하고 환율이 치솟고 은행이 흔들리고 전문가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예상보다 상황이 나빠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그날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조용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다만 평범한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2006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리처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는 54세의 엔지니어였습니다. 화려한 투기꾼도 아니었고 위험한 코인에 전 재산을 넣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끼고 모으고 참고 가족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180만 달러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꽤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대형 자산관리 회사의 조언을 받았고 주식 60%, 채권 40%라는 교과서적인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주식은 오른다. 분산 투자하면 괜찮다.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듣기에는 너무나 합리적이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도 같은 말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은 그 조언이 모든 시기에 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경제가 정상적으로 굴러갈 때는 버티는 전략이 통합니다. 그러나 부채 사이클의 끝, 신용이 무너지고 화폐의 가치가 흔들리며 정부와 중앙은행이 선택지를 잃어버리는 순간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리처드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너무 커졌고 은행들은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자산을 쌓고 있으며 시장은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됐다는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계좌는 계속 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람은 가장 위험한 착각에 빠집니다. 계좌가 오르면 자신이 옳다고 믿습니다. 시장이 상승하면 위험은 사라졌다고 느낍니다. 주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으면 조용히 빠져나가는 사람이 바보처럼 보입니다. 2007년 리처드의 계좌는 210만 달러까지 불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맞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퇴가 가까워졌다고 믿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플로리다의 집을 알아봤고 여행 계획도 세웠습니다. 평생 참아온 보상이 이제 눈앞에 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이 왔습니다. 단 18개월 만에 그의 계좌는 54%가 증발했습니다. 210만 달러는 97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단순한 손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돈이 줄어든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의 노동, 은퇴 계획, 가족의 미래, 노후의 안정감이 한꺼번에 찢겨나간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젊은 사람에게 50% 손실은 다시 벌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퇴를 앞둔 사람에게 50% 손실은 시간의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시장이 언젠가 회복된다고 해도 그 사람이 기다릴 시간이 없다면 회복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리처드의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팔지 마십시오. 버티면 돌아옵니다. 맞는 말일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시장은 몇 년 뒤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리처드는 이미 60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은퇴 계산에는 큰 구멍이 생겼고 은퇴 시기는 65세에서 67세로 다시 70세로 밀렸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도박을 한 것도 아닙니다. 탐욕에 눈이 먼 것도 아닙니다. 그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정답이라고 믿는 길을 걸었을 뿐입니다. 좋은 직장, 꾸준한 저축, 전문가의 조언, 분산 투자, 장기 보유, 모든 것이 교과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위기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교과서가 사람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방식이 가장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같은 자산에 몰려있고 모두가 같은 조언을 듣고 있으며 모두가 같은 순간에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그런 안심을 가장 잔인하게 처벌합니다. 지금 한국의 많은 사람들도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부동산에 자산의 대부분이 묶여 있습니다. 대출이자는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노후 준비는 충분하지 않고 국민연금만으로는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비, 부모 부양, 은퇴 후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계좌에 찍힌 숫자는 결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어선입니다.
그 방어선이 무너지면 사람은 돈만 잃는 것이 아닙니다. 잠을 잃고 건강을 잃고 가족과의 평온까지 잃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은 경제 위기는 항상 가장 성실한 사람들을 먼저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빚을 내서 과하게 투자한 사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안전하게 하고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가장 늦게 위험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움직인 사람들은 가장 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문제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금리가 조금 높다, 소비가 둔화됐다, 주식시장이 조정받을 수 있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서 수십 년간 쌓여온 부채의 압력이 한계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많은 빚을 내고 기업은 이자 부담에 눌리고 가게는 소득보다 빠르게 오른 자산 가격과 대출 구조 속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이미 균열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부채 위기는 천천히 오는 것처럼 보이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순식간에 터진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첫 번째 경고를 무시합니다. 두 번째 경고도 무시합니다. 시장이 다시 오르면 안도합니다. 전문가가 이번에는 다르다고 말하면 믿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더 이상 빠져나갈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앞으로의 18개월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자산을 지킬 사람과 자산을 빼앗길 사람이 갈라지는 구간입니다. 준비한 사람은 폭락장을 공포가 아니라 기회로 볼 것입니다. 현금을 가진 사람은 헐값에 던져지는 자산을 사들일 것입니다. 금과 달러, 가격 결정력을 가진 기업, 생산적인 실물 자산을 가진 사람은 흔들림 속에서도 방어선을 세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뉴스가 무서워질 때 움직이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가격이 무너졌고 유동성은 말랐고 팔고 싶은 자산은 아무도 사주지 않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더 높은 수익률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살아남아야 합니다. 자산을 지켜야 합니다. 위기가 지나간 뒤에도 다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남겨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짜 공면은 이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왜 지금의 부채 구조가 과거 위기들과 다른지, 그리고 왜 중앙은행과 정부가 결국 당신의 현금 가치를 희생시키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 알아야 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경제라는 거대한 기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지금 그 기계에 어느 톱니바퀴가 부러지기 직전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이 경제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교하게 설계된 하나의 기계입니다. 그리고 그 기계는 지금 분명히 어딘가에서 금이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경제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경기가 좋다, 경기가 나쁘다, 금리가 오른다, 주식이 떨어진다. 하지만 이런 표면적인 현상만 보고 판단하면 항상 한 발 늦게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 뒤에는 반드시 반복되는 구조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매번 같은 패턴으로 당하게 됩니다.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은 단 세 가지입니다. 생산성, 단기 부채주기, 그리고 장기 부채주기입니다. 먼저 생산성입니다. 이것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 국가가 작년보다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면 그 경제는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효율이 개선되고 노동의 질이 올라가면 생산성은 증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선진국 대부분은 이미 생산성 성장률이 둔화되었습니다. 인구는 늙어가고 혁신은 점점 더 비용이 많이 들며 경제는 과거처럼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장으로 빚을 해결하는 길이 점점 막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은 단기 부채 주기입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경기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보통 5년에서 8년 정도의 주기로 반복됩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사람들은 빚을 냅니다. 기업은 투자하고 개인은 소비하고 은행은 대출을 늘립니다. 돈이 시장에 넘쳐나면서 자산 가격이 오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중앙은행이 개입합니다. 금리를 올립니다. 왜냐하면 과열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이 줄어듭니다. 소비가 줄어듭니다. 기업의 투자도 위축됩니다. 결국 경제는 식어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번 겪는 경기 침체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은 이 단기 사이클은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짜 위험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기 부채 주기입니다. 이 주기는 50년, 길게는 75년에서 100년에 걸쳐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 주기의 끝에서는 항상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빚에서 시작합니다. 정부는 재정을 확장하고 기업은 투자를 늘리고 개인은 더 많은 소비를 위해 대출을 이용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경제 성장 속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이자를 갚을 수 있고 자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도 문제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임계점에 도달합니다. 이자만 갚기도 버거워지는 시점. 더 이상 빚을 들려서 기존 빚을 막을 수 없는 시점. 금리를 낮춰도 경제가 반응하지 않는 시점. 이것이 바로 시스템이 무너지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겉으로는 여전히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오를 수도 있고 부동산은 버틸 수도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착륙이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붕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우리는 바로 그 지점에 서 있습니다. 미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정부, 기업, 가계를 모두 합친 총부채는 이미 90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국가부채만 해도 38조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GDP 대비 120%를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자를 갚는 비용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단순히 이자를 갚기 위해 매년 1조 달러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방비보다 많습니다. 교육이나 인프라보다 더 많은 돈이 빚의 이자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이미 통제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장기 부채 주기의 끝에서 인류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단 3가지뿐입니다. 첫 번째, 파산입니다. 정부, 기업, 개인이 빚을 갚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금융 시스템 전체가 충격을 받습니다. 자산 가격은 폭락하고 경제는 급격히 수축합니다. 두 번째, 구조조정입니다. 빚을 줄이거나 재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00을 빌렸다면 50만 갚게 해주는 식입니다. 겉으로는 완화처럼 보이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산의 절반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것이 가장 교묘하고 가장 자주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냅니다.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금리를 낮추고 시장에 돈을 퍼붓습니다. 겉으로는 경기 부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은 다릅니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당신이 은행에 넣어둔 돈, 평생 모은 현금, 안전하다고 믿었던 채권의 실질 가치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녹아내립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은 이 과정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계좌의 숫자는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세금,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반복됩니다. 지난 500년 동안 부채가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중앙은행과 정부는 거의 예외 없이 이 3번째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가장 고통이 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파산은 너무 명확합니다. 구조조정은 반발이 큽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천천히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점점 가난해집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손실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현금은 가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은행 이자로는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채권도 인플레이션 앞에서는 무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이 환경에서 어떤 자산이 살아남는가? 어떤 자산이 이 거대한 부채 붕괴와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가치를 지킬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면 당신은 리처드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전문가의 말을 믿고 시스템을 신뢰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잘못된 자산에 너무 깊이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주식시장 전체를 믿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채권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현금은 가장 확실한 방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부채 사이클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모든 자산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단 4가지 자산만이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살아남았던 그 4가지 자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것들만이 이 위기에서 당신의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역사는 경고하지 않습니다. 대신 반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패턴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가 특별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1930년 대공황, 1970년대 인플레이션, 마치 각각이 독립적인 사건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하나의 동일한 구조에서 반복된 결과라는 점입니다. 단지 형태만 다를 뿐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도 항상 같았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주식시장은 고점 대비 89% 폭락했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파산했고 은행들이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은 그때 무너진 것은 단지 주식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채권도 무너졌습니다. 기업이 파산하면서 회사채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정부조차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자산들이 동시에 붕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다른 자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금을 가진 사람들, 실제로 가치를 생산하는 자산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현금을 통해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위기가 오면 분산 투자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무너질 때는 분산이 의미를 잃습니다. 197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또 다른 형태의 재앙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폭발했습니다. 물가는 매년 7%에서 10% 이상 상승했고 어떤 시기에는 15%에 가까운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식은 괜찮겠지. 채권은 안전하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주식시장은 10년 동안 사실상 제자리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큰 손실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투자자들의 실제 구매력은 50% 이상 증발했습니다. 채권은 더 처참했습니다. 고정된 이자를 받는 채권은 인플레이션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돈은 들어오지만 그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채권 투자자들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산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도 폭등한 자산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금은 35달러에서 850달러로 상승했습니다. 무려 24배입니다. 에너지 기업들은 매출이 700%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인플레이션 속에서 누가 이기는가?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자산, 실물 가치를 가진 자산, 현금을 만들어내는 자산은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반대로 고정된 수익에 의존하는 자산, 화폐 가치에 의존하는 자산은 무너집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부동산 버블 붕괴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깊은 문제였습니다. 신용 시스템 자체가 흔들렸던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봅니다. 마가렛. 그녀는 68세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자산이 있었습니다. 은퇴 후 조용한 삶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위기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자산은 주식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장기적으로 괜찮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단기간에 수십만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충격은 단순한 재정적 손실을 넘어섰습니다. 남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건강이 무너졌고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경제 위기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계획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은 위기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회복 불가능한 손실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단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었는가? 1930년대, 1970년대, 2008년 새 시대는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종이 자산은 무너졌습니다. 화폐 가치는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늦게 반응했습니다. 반면 극소수의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우연히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같은 패턴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착각 속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중앙은행이 막아줄 것이다. 기술이 발전했으니 괜찮다. 정부가 절대 무너지게 두지 않는다. 이 모든 말은 과거에도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사람들은 데이터보다 믿음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편안한 이야기를 믿고 싶어 합니다. 불편한 진실은 외면합니다. 지금 당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끝까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가장 나쁜 조건에서 움직입니다. 공포 속에서 자산을 던지고 이미 오른 자산을 뒤늦게 따라가고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확정짓습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어떤 쪽에 서 있는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쪽인가? 아니면 패턴을 이해하고 미리 움직이는 쪽인가? 앞에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부채 사이클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자산이 무너진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무엇인가? 왜 어떤 자산은 파괴되고 어떤 자산은 오히려 강해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다면 당신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없다면 당신의 미래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그 핵심을 파헤칩니다. 왜 단 4가지 자산만이 이 모든 위기 속에서 반복적으로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그 자산들이 어떤 구조적 이유로 파괴되지 않는가를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들은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모든 자산이 무너질 때 왜 어떤 자산만 살아남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당신은 절대로 준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자산이 오를까만 고민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그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떤 자산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또다시 수익률을 쫓다가 생존을 놓치게 됩니다. 이제부터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살아남은 단 4가지 자산을 해부합니다. 첫 번째, 실물 금과 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닙니다. 화폐 시스템이 무너질 때 마지막까지 남는 기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은 금은 수익을 만들어내는 자산이 아니라 붕괴를 견디는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1930년대 수많은 은행이 무너졌을 때 금은 살아남았습니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이 폭발했을 때 금은 24배 상승했습니다. 2008년 이후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냈을 때도 금은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당신이 가진 모든 돈이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은행 계좌, 채권, 심지어 대부분의 주식도 결국 화폐 시스템 위에 존재합니다. 만약 그 시스템 자체가 흔들린다면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은 동시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금은 다릅니다. 그것은 누구의 부채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약속도 아닙니다. 중앙은행이 찍어낼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이 최종 방어선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금을 잘못 이해합니다. ETF, 금 관련 주식, 종이 형태의 금을 사면서 나는 금에 투자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금이 아닙니다. 위기가 오면 그런 자산은 유동성 문제나 시스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진짜 금은 당신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실물이어야 합니다. 이 차이는 위기 상황에서 생존과 파멸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두 번째, 가격 결정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회사가 아닙니다.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힘을 가진 기업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은 모든 기업이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원가가 오르면 이익이 줄어드는 기업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은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필수 소비재 기업들. 사람들은 물가가 올라도 세제, 음식, 의료 서비스 소비를 멈추지 않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불평은 하지만 결국 구매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격 결정력입니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 시기에 대부분의 주식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기업, 필수 소비재 기업, 일부 헬스케어 기업은 오히려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왜일까요? 가격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당신이 주식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모든 것을 묶어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주식 시장 전체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승자와 패자는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가격을 통제할 수 없는 기업은 사라집니다. 가격을 통제하는 기업은 더 강해집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당신은 시장과 함께 무너집니다. 세 번째, 단기 국채와 현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루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익률도 낮고 흥미도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은 이것이 기회를 사는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위기가 오면 모든 자산이 할인됩니다. 좋은 기업도, 좋은 부동산도, 심지어 우량 채권도 헐값에 던져집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현금입니다. 2008년, 2020년 모든 위기에서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현금을 가진 사람만이 바닥에서 자산을 사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 직전에 현금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미 모든 자산에 투자되어 있고 하락이 시작되면 손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버팁니다. 그리고 진짜 기회가 왔을 때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있는 자금이 없습니다. 단기 국채는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원금을 지키면서도 일정한 이자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언제든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동성을 유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어가 아닙니다. 공격을 위한 준비입니다. 네 번째, 생산적 실물 자산입니다. 이것은 가장 직관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자산입니다. 땅, 농지, 임대부동산, 인프라. 이 자산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화폐가 아니라 필수 가치를 생산한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먹어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이 기본적인 수요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은 화폐는 무너질 수 있지만 실물 수요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930년대에도 사람들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1970년대에도 사람들은 집에 살았습니다. 어떤 위기에서도 이 수요는 유지됩니다. 그래서 실물 자산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당신이 가진 자산 대부분이 생산하지 않는 자산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격이 오르기를 기대하는 자산, 누군가가 더 비싸게 사주기를 기대하는 자산. 이런 자산은 위기에서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하지만 현금을 만들어내면 자산은 다릅니다. 임대료, 농작물, 에너지 생산, 이런 흐름은 위기 속에서도 지속됩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과 은은 화폐 붕괴에 대한 방패입니다. 가격 결정력. 기업은 인플레이션 속에서 살아남는 엔진입니다. 단기 국채와 현금은 위기 속 기회를 잡는 무기입니다. 실물 자산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보를 듣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는 말이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채 같은 결과를 맞이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해가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당신의 자산을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지, 어떤 순서로 움직일 것인지, 언제까지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당신이 실제로 실행해야 할 생존 전략을 단계별로 공개합니다. 시간은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정보가 아닙니다.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단순해야 합니다. 복잡한 전략, 화려한 분석, 완벽한 타이밍은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당신의 행동을 늦추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 들어가야 할까만 고민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다가 가장 나쁜 타이밍에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타이밍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당신의 자산을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가?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어떤 순서로 움직일 것인가? 이제부터 그 생존 전략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단계, 당신의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지금 당장 계좌를 열어야 합니다. 모든 자산을 하나하나 확인하십시오. 주식, 펀드, 부동산, 현금, 코인까지 전부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지십시오. 이 자산은 초인플레이션과 부채 붕괴 속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가? 대답이 모르겠다라면 이미 위험합니다. 대답이 아니다라면 그 자산은 당신의 방어선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은 손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가장 큰 적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떨어진 자산을 붙잡고 언젠가는 돌아오겠지라고 믿는 순간 당신은 시간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이클에서는 시간이 가장 부족한 자원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 쓰레기 자산부터 제거하십시오. 이 말은 감정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수익도 없고 현금 흐름도 없고 가격 결정력도 없는 자산, 단지 오를 것 같아서 들고 있는 자산, 이런 것들은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자산은 위험합니다. 과도하게 고평가된 성장주, 수익 구조가 불명확한, 기업 유행에 올라탄 투기성 자산, 레버리지로 들어간 포지션.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위기가 오면 이런 자산은 가장 먼저 무너지고 가장 늦게 회복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단계. 첫 번째 방어선, 실물 금과 은을 구축하십시오. 전체 자산의 10%에서 15%. 이 비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최후의 생명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은 금은 수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붕괴를 대비해 사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누어 매입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보유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실물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 가격 결정력을 가진 기업에 자산을 배치하십시오. 전체 자산의 30%에서 35%.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좋은 회사가 아니라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회사입니다. 필수 소비재, 에너지, 헬스케어, 인프라, 이 네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은 배당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현금흐름이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이 기업들은 위기에서도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당신에게 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5개에서 8개 정도의 기업으로 분산하십시오. 너무 많아도 안 됩니다.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집중해야 합니다. 5번째 단계, 현금과 단기 국채를 확보하십시오. 전체 자산의 20%에서 25%. 이 비율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너무 보수적인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금은 수익이 아니라 기회라는 점입니다. 위기가 터지면 모든 자산이 할인됩니다. 그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현금을 가진 사람뿐입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6번째 단계, 생산적 실물 자산을 확보하십시오. 전체 자산의 10%에서 15%. 직접 부동산을 살 수도 있고 미츠 같은 구조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가? 월세, 배당, 수익분배, 이 흐름이 존재해야 합니다. 가격이 떨어져도 버틸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전체 구조를 다시 보겠습니다. 금과은 10%부터 15%까지 가격 결정력, 기업 30%부터 35%까지 현금 및 단기 국채, 20%부터 25%까지, 실물 자산 10%부터 15%까지. 이렇게 하면 전체 자산의 70%에서 90%가 방어 구조 안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에 바꾸려고 하면 실패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간을 쪼개서 실행해야 합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이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이동하십시오. 첫 달, 금 확보 플러스 일부 현금화. 둘째 달, 핵심 기업 진입. 셋째 달, 국채 및 현금 확대. 넷째 달, 실물 자산 편입. 다섯째, 여섯째 달, 구조 점검 및 보완.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감정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오르면 불안해지고 떨어지면 공포가 생깁니다. 이 감정이 당신을 망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은 투자의 실패는 지식 부족이 아니라 감정 통제 실패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미리 정한 규칙, 미리 정한 비율, 미리 정한 일정. 이것을 기계처럼 실행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장이 오르면 왜 팔았냐고 말할 것입니다. 뉴스에서는 낙관론을 쏟아낼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음 달 수익률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음 10년을 버티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모든 전략을 실행했을 때 당신의 미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선택은 단 하나입니다. 18개월 후. 당신은 두 가지 현실 중 하나에 서 있게 됩니다. 하나는 조용하지만 무서운 현실입니다. 계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숫자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의미하는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같은 위기를 겪었지만 오히려 선택권이 늘어난 상태. 남들이 무너지는 순간 기회를 쓸어 담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현실의 차이는 단 하나에서 갈립니다. 지금 행동하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먼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의 미래를 보겠습니다. 위기는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됩니다. 뉴스에서는 조정이라고 부릅니다. 전문가들은 건강한 하락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안심합니다. 그러다 하락이 깊어집니다. 계좌가 10% 떨어집니다. 곧 반등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20% 떨어집니다. 지금 팔면 손해니까 버텨야지라고 생각합니다. 30%가 되면 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은 진짜 고통은 그 다음부터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50% 손실. 이 단계에 도달하면 인간은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공포가 모든 결정을 지배합니다. 결국 가장 낮은 가격에서 자산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손실이 확정됩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자산의 세계에서는 복구가 생각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50%를 잃으면 다시 원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100%의 수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은퇴가 가까운 사람에게 그 시간은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은퇴는 미뤄집니다. 생활 수준은 낮아집니다. 불안은 일상이 됩니다. 그리고 더 잔인한 것은 이 모든 일이 조금만 일찍 움직였으면 피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준비한 사람의 미래를 보겠습니다. 같은 위기가 옵니다. 시장은 무너집니다. 뉴스는 공포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계좌는 흔들립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방어 구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금은 버티거나 오릅니다. 가격 결정력 기업은 이익을 유지하거나 성장합니다. 현금은 그대로 기회를 기다립니다. 실물 자산은 계속 현금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한 차이입니다. 살아남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방어만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위기가 깊어질수록 기회는 커집니다. 좋은 기업이 헐값에 나옵니다. 부동산이 할인됩니다. 시장 전체가 공포에 빠집니다. 그때 이 사람은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이 있고 계획이 있고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위기가 끝났을 때 자산은 이전보다 더 커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의 이동입니다. 대부분은 잃고 일부는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일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미리 준비한 사람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은 부자가 되는 순간은 평온한 시기가 아니라 혼란의 시기라는 점입니다. 시장이 안정적일 때는 누구나 비슷한 수익을 얻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무너질 때 격차가 폭발적으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선택의 시간입니다. 앞으로 6개월. 이 기간 동안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10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려 합니다. 불편한 결정을 미룹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늦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단 하나의 행동을 요구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끄고 바로 계좌를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질문하십시오. 이 자산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가? 대답이 아니오라면 행동하십시오. 오늘, 지금, 이번 주 안에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시작하십시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18개월 후 시장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때 가서 움직이려 하면 이미 늦습니다. 마지막 기회는 항상 조용히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때 했어야 했는데. 당신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그 위기 속에서 살아남고 오히려 기회를 잡은 사람이 될 것입니까? 선택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